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명쾌하게 짚어주는 반도체 신기술 요약노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강인데요. 지난 세미콘 코리아 2024라는 행사가 1월 31일부터 3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전에 3층 행사장에서 기조연설이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연설 중에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HBM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조연설자가 SK하이닉스 부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 핵심 제품으로 HBM이 크게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렸던 그 ISSCC라는 행사에서도 또 HBM이 공개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HBM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추후에 3D 디램이나 아니면 400단의 그 고단화된 낸드 플래시 생산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도입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기조연설에는 이제 한국분 2분, 그리고 외국분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머크,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에일리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글로벌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고, 예,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하정후 헤드님께서 이제 요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 세미콘 코리아 행사 자체는 그 서울에 있는 삼성역의 코엑스에서 진행이 됐는데, 요 코엑스 이제 1층에 전시관이 있고 또 그 위층에 하나 더 있었고요. 근데 요 기조연설은 3층의 그 컨퍼런스룸 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분은 이제 SK하이닉스의 김춘환 부사장님이고요. 그 기조연설에서 첫 번째 세션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기조연설은 아마 직접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미콘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문으로 이 기조연설 요약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제 세미콘 코리아 같은 행사에서 연사로 발표를 하면 그 연사 프로필하고 그리고 이 그 강연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을 직접 듣기는 했지만 요번 요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기 위해서 기조연설 그 요약본은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좀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메모리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메모리 산업은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PC 시대를 시작으로 모바일 및 클라우드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AI가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고 메모리 장치에 대한 새로운 응용처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AI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량 그리고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전력을 이제 덜 사용하는 그런 그리고 고성능의 메모리 제품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 SK하이닉스 부사장님의 기조연설 요약 두 번째 단락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디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디램은 계속 그 이제 미세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미세화를 영어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2D 디램에서 계속 스케일링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이제 미세화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3D 디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3D 디램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3D 디램보다는 오히려 그냥 미세화 자체를 더 강하게 진행하는 EUV 노광 장비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EUV 노광 장비가 이제 1세대, 2세대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일부 메모리 회사들이 다시 3D 디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몇 년 전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3D 디램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램은 아직까지는 그 평면 상태에서 미세화, 스케일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2D 구조라는, 그러니까 2D라고 하면 평면이고 X축, Y축이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지가 되지만 향후에는 이제 뭔가 기술적으로 좀 더 그 혁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그 수직으로 적층되는 층의 숫자가 1000개 층, 그래서 1000 layers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쌓을 때는 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칭이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고난도 애칭을 의미하는 단어로 HARC, High Aspect Ratio Contact 애칭 공정이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네, 이런 기술들이 뭔가 구현이 돼야만 네, 고단의 랜드 구조를 네, 만들 수 있다. 수직으로 적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마지막은 이제 AI 컴퓨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HBM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AI 컴퓨팅을 위한 고속, 저전력, 고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맞춤형, 되게 중요하죠. 커머더타이즈가 아니라 맞춤형이라고 하면은 커스터마이즈 또는 테일러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메모리 기능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네, 뭔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메모리 제품의 그 전기적인 연결성,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그 1강에서 보여드렸던 그 TSV 구조의 칩넷 기술을 사용하는 적층 방법과 함께 이종 및 동종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웨이퍼 결합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웨이퍼 결합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뭐 wafer to wafer bonding, 뭐 아니면 또는 chip to wafer bonding 이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 입장에서는 칩 투 웨이퍼 본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비메모리 칩 위에 뭔가 하나를 쌓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칩이 올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칩 투 웨이퍼 본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단에서는 지금 이제 HBM의 제품에 적용된 패키징 기술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이러한 메시지들이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PR하고 IR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기조연설 요약의 마지막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 밸류체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을 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합 메모리 반도체 업체 혼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기업들은 다양한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시면 반도체에서 뭐 포토레지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봉지재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프리커서나 아니면은 그 기체에 해당되는 특수가스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재료, 소재, 부품, 장비 공급업체와 이제 아주 오픈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그 기업 간 협력뿐만이 아니라 학계 및 연구소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초연설 요약본을 제가 4개 단락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HBM이 기존에 8단하고 12단까지인데 16단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2월 말에 미국에서 이제 ISSCC 행사가 이제 열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2월 말이 아니고 2월 중순에서 하순 갈 때 좀 열렸는데 그 전에 보도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HBM 중에 HBM3는 이제 그 D램을 12개를 쌓는 거고요.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16단 이 얘기가 나와 있고, 아마 이제 요 16단서부터는 HBM3가 아니라 HBM4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시면 2024년에 요 HBM4 16단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거는 2026년이니까 그러면 아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요렇게 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높게 쌓다 보면은 두께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D램 두께를 얇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얇아지다 보면 웨이퍼가 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퍼 휘는 거를 영어로 월피지라고 하는데요. 이 웨이퍼 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기술이라고 하면 장비뿐만이 아니라 역시 그 봉지재에 해당되는 소재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웨이퍼가 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이 웨이퍼 휨 때문에 굉장히 양산이 어렵다라고 알려진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팬아웃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뭔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기가 이제 2016년, 2015년, 2017년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이퍼 월피지 이슈가 갑자기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때서부터도 크게 좀 화두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존까지는 HBM이 이제 12단, 그리고 요걸 이제 HBM3E라고 네이밍을 하는데, 요 다음에 나올 HBM4는 16단이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요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HBM에서 웨이퍼의 휨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열팽창이나 수축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웨이퍼가 굉장히 여러 번의 그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을 이미 전공정 상태에서 거치고, 후공정에서도 그런 증착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방막의 응력이 웨이퍼의 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역시 웨이퍼의 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웨이퍼 휨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향후에 뭔가 저희가 이제 HBM이나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 보실 때도 HBM이나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걸 돕는 장비 회사, 소재 회사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뭔가 그 어떤 특정 장비가 그 웨이퍼 휘는 현상을 좀 기술적으로 뭔가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보완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웨이퍼 휨을 좀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되는 소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MR 머프라고 하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고요. 아마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요거를 거의 응용한 그 다음 버전으로 어드밴스드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을 계속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MR 머프가 무엇인가, 공정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 필이라는 이 기술이 사실은 작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부터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이거랑 경쟁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약간 좀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요 이제 MR 머프 쪽으로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최근에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그 기술 수혜주들,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보실 때도 MR 머프랑 좀 더 이 회사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드밴스드 MR 머프로 바뀌었을 때도 이 기업이 공급하는 장비, 이 기업이 공급하는 소재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D 디램하고 400단의 낸드 생산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도입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뉴스룸 자료를 보시면 요 본딩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HBM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HBM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4가지 본딩 중에 중간에 그 TSV 본딩 이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그 전에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1975년 이때부터 보편적으로 쓰였던 전통적인 본딩은 와이어 본딩,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립칩 본딩,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칩 본딩 또는 뭐 범핑, 범프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뭔가 그 와이어 본딩 다음에 플립칩 본딩 관련된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지금 현재 HBM 안에는 TSV 본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TSV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역시 연결 단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범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이제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와이어 본딩이면 와이어 본딩이고, 그 다음에 플립칩으로 깔끔하게 넘어가고, 플립칩에서 깔끔하게 다 모든 것들을 또 TSV로 넘기고,
그다음에 또 다 완벽하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 패키징의 어떤 그런 구조 관련된 그림들을 살펴보면 어떤 구조의 한쪽 부분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돼 있고 또 이쪽은 뭔가 전통적인 본딩으로 돼 있고 중간에 또 다른 부분은 TSV로 돼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형태 안에 여러 가지 본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뭔가 이 예전 방식보다 신규 방식이 더 진보된 것 같은데 예전 방식은 왜 쓰이지? 뭔가 이거를 좀 깔끔하게 세대별로 구분할 수 없을까라고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기술들이 혼용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패키징에 해당되는 이 본딩이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폰 안에 와이어 본딩된 제품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딩은 와이어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저희가 5년 후, 10년 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AR, VR 기기를 갑자기 다 분해해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도체 칩이 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부분도 나름 비용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객사의 마음에 따라서 신규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딩은 뭔가 저희가 그 당근이나 물을 자르는 것처럼 1세대에서 2세대로 확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이어 본딩은 거의 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좀 개발됐던 기술인 것 같고요. 이 기술 하나하나가 실제로 양산에 도입이 되고 고객사들이 선호하는 기술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V 본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HBM의 어떤 특정 그 구조에서 TSV가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TSV 본딩에 대해서 처음 공부한 거는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니까 거의 11년 전이죠. 그때 TSV 본딩, HBM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 HBM 1세대, HBM 2세대까지도 제가 공부한 걸 많이 복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관련된 패키징된 칩들이 많지도 않았고 제가 만나본 기업들도 HBM 관련 장비 뭐 수주를 받았어요. 아니면 관련 소재 수주를 받았어요.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23년 상반기부터 HBM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로소 10년 전쯤에 공부했던 그 노트를 꺼내서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본딩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뭔가 그 양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다만 그 순간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 투자 의사결정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직은 보편적이진 않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그 두 가지 유형의 그 계면, 사실 계면이란 단어는 이제 경계면이란 단어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유형의 경계면 사이가 연결되는 거를 본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구리 사이에 본딩을 한다는 의미에서 카퍼 투 카퍼 하이브리드 본딩이고요. 그러면 구리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저희가 그 전공정 단계에서 웨이퍼가 공정이 다 끝나면 이 웨이퍼가 이제 팹 아웃 된다. 그러니까 뭔가 공장에서 빠져나온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팹 아웃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구리 패드, 카퍼 패드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팹 아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드와 패드, 구리 패드와 구리 패드 사이가 붙는다는 의미에서 카퍼 투 카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연결 단자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연결 단자였던 범프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범플리스 본딩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서로 바짝 붙이면은 서로 맞닿은 면에 남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의미에서 갭이 없다. 그래서 갭리스 본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칩렛 패키징을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칩렛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HBM 다음 단계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혹시 투자 관련된 공부하실 때 요 용어 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투자 의사결정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그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들, 계측하는 장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세정하는 장비들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패키지 기판의 소재를 글래스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근이나 물을 자르는 것처럼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뭔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 패키징 기술하고 공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이제 6개월, 1년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다만 HBM3나 3E의 사례를 봤을 때는 10년 동안 조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계기가 돼서 확 시장의 관심을 끌거나 관련 매출이 이제 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용어라도 미리 조금씩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세미콘 코리아 2024에서 기조연설 첫 번째 세션이었던 그 SK 하이닉스 부사장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HBM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3강을 마치고요. 이어서 또 4강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